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재배학에서 작물의 품종과 유전 6종에 관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물이라고 하면 이제 영어로 하면 크랍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플랜트에서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재배하는 것, 가꾸는 것을 작물 크랍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품종은 이 작물들 중에서 내가 배를 재배를 하겠다 하면 배 중에서 내가 필요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재배하는 지역이 이런 평야지다 하면은 평야지에 적당한 품종이 있을 것이고, 중산간지다 하면 중산간지에 적합한 품종, 바닷가 같으면 바닷가에 재배하기에 적합한 품종, 그리고 내가 수량을 많이, 난 일드가 뭐니도 중요하다 하면 수량이 많이 나는 다수성 품종을 선택할 것이고, 아니다, 최근의 시대는 맛의 시대다 하면은 밥맛이 좋은 품종을 선택을 할 것이에요. 그게 품종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러한 하나의 멋진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유전이나 육종의 기법들이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정주님의 국화 한 송이를 이 가을에 피우기 위해서 먹구름 속에서 울고 소적새가 울고 이 추위 가을에 늦가을에 국화꽃이 한 송이가 피듯이, 여기 하나의 정말 밥맛도 좋고 또 수량도 어느 정도 괜찮은, 또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하나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유전과 육종의 방법, 기술들이 도입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노력을 기울이냐 하는 거죠. 그 결과의 탄생물이 하나의 품종입니다. 지금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부모님 또는 가족 주변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소중한 존재다. 절대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다 인간으로 해야 될 뭔가가 있기 때문에,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태어난 겁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보면 이 품종, 벼 A라는 품종이 하나 탄생하기까지 최소한 7대를 거쳐야 됩니다. 6대, 7대, 7세대를 거쳐야 됩니다. 옛날에는 품종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 7년 이상이 걸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의 신품종이, 새로운 품종이 나오기까지는 정말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우수한 인간이 그냥 하찮게 생각해서 되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유전 6종의 개념을 도입하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A라는 하나의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렇게 교배를 하고, 이게 이제 C가 되고, C하고 또 D하고 교배를 하고, 또는 D하고 E하고 교배를 해서 여기서 C하고 또 E하고 교배를 해서 하나의 새로운 A가 예를 들어서 나왔다, 그죠? 하면 이 A는 엄청나게 어떻게 보면은 스크린 된 거다. 스크린. 아주 다양한 수백 개의 100여 개 중에서 하나가 탄생할까 말까 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면은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데, 노력과 시간이 걸리는데, 유전적으로 하나의 시대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과거 300년 전에서 이렇게 200년 전, 100년 전 지금 쭉 가지 않습니까? 유전적으로 어떤 뭔가에 의해서 새로운 변이가 일어난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보면 식물은 세포벽이 있고 세포막이 있겠죠. 동물 세포는 벽이 없고 막만 있다, 그죠? 가운데는 핵이 있죠. 이중막으로 되어 있는. 이 속에 이제 염색체가 있는 거죠. 이게 결국은 뭐냐? DNA라는 거죠. 이 DNA가 이중나선으로 이렇게 들어 있으면 뭔가가 하나의 변이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 변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변화되느냐 아니더라는 뭔가가 있다. 뭔가 파워가 작용 또는 에너지가 작용을 하더라. 그 에너지나 그 파워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광일 수도 있고 빛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농약이라든지 이런 케미컬일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또 온도 템퍼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에 의해서 변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유전 변이가 뭔지 이해하시기 편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의 이 우량 품종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 궁극적으로 보면 얘가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고 에너지가 투입됐다. 그죠? 근데 실제 이것이 제대로 또 기능을 발휘하고 또 발휘했을 때 나오는 결과들은 뭐냐면 일단 가장 중요한 요건은 이 A라는 품종을 생산해내기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기 위한 터전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작물의 재배 조건, 재배라고 하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A라는 품종은 A는 키가 크다, 키가 크다. 그리고 분열이 많다, 가지를 많이 친다. 근데 이 가지도 많이 치고 키도 큰 애를 빽빽하게 이리 심는다. 소위 밀식이라고 하죠. 그 밀식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겠습니까? 이게 제대로 못 자랍니다. 제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제 기능을, 펑션을 발휘를 못 하니까 이건 잘못 재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가진 능력이 다 다르듯이 이 벼 품종도 다르다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 아주 효율적이다. 그러면 이거는 키가 크고 새끼를 많이 치니까 넓게 심고 또 키도 크고 새끼를 많이 치니까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생육 기간이 많이 필요하니까 재배 시기 때 파종이나 이양 시기를 당겨야 된다. 빨리 한다. 빨리.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온도가 연중 변화가 없는 그런 지역, 그런 국가 같으면은 뭐 큰 문제가 없겠지만 언제 심어도 되겠지만 우리나라처럼 사계가 있는 경우에는 이게 늦어지면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와버리면 식물이 죽는단 말이죠. 그래서 요 언제 심느냐, 그리고 이거 이제 제대로 능력을 발휘해 주려고 하면 비료를 많이 줘야 되겠죠. 충분한 토양 관리, 그러니까 화학 비료를 줄 수도 있고 토양에서 비옥도를 높여서는 유기물 함량을 이제 비료죠. 이 비료 성분을 대비를 많이 줘야 되는 그러한 이유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배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적정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이 생산성도 향상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생산성이 향상되니까 농가 입장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이것을 재배를 하니까 돈을 벌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나는 이 재배법을 완벽히 하니까 기계도 크게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다른 이웃 농가하고 같이 또 기계도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방법들이 모색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A라는 품종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걸 재배하지 않을 때는 다른 작물을 재배할 때도 이 기계를 공용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를 여름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가을 겨울에 또 분산시켜서 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경영의 합리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품종을 심었을 때 어떤 계절에는 어떤 해에는 수량이 이만큼 올라갔다가 어떤 해는 이만큼, 어떤 해는 또 이만큼, 어떤 해는 또 이만큼 올라가는 이러한 변동이 심한 것은 우량 품종으로 얘기할 수 없다. 거의 최대 수준에서 이렇게 지속적, 안정적이어야 한다는 거죠.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면 대체로 사람의 생리 습성이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풍족하잖아요. 풍족하면 이 풍족한 조건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간다. 그러면 이 생활에 맞춰서 우리가 1년에 쌀을 60kg 먹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먹는데 흉년이 들어서 30kg 밖에 생산이 안 되면은 이게 부족해진다. 이 기업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심각한 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성이 증대되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충분한 식량을 공급해 줌으로 해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안정화가 된다는 거죠. 이것이 결국 사회 문제까지도 결부되어 있다. 그냥 단순하게 뭐 배만 재배하니까 배로서는 뭐 끝난다. 이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꼭 여러분들은 인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적어도 그 농학도라면 그런 인식은 가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품종이 과연 뭐냐 하는 거죠. 생태형으로 보는 개념은 다양한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생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유전 육종의 기술을 도입하지 않고 말 그대로 내추럴하게 변화된 것을 말합니다. 그죠? 그 환경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남해에 가면은 남해에 적합한 품종이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것은 해안가에서 잘 자라고 또 영분 농도가 많은 자갈론에서도 뿌리를 잘 내리고 자라는 벼가 있다. 또 저기 익산에 가면은 평야지죠. 그죠? 평야지에 또 잘 자라는 게 있다. 또 강원도는 또 엄청 춥잖아요. 강원도에서 또 잘 자라는 그 추운 지역에 잘 자라는 품종이 있다. 이게 하나의 생태형입니다. 그죠? 생태형. 그 다음에 이 품종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다른 것과 구별되는 특성이 뭐냐면 균일해야 된다. 균일. 예를 들어서 이 논에서 저 논에서 강원도에서 제주도에서 이렇게 재배를 했는데 A, B, C, D 각각의 수량이 여기는 500이 나고 여기는 200이 나고 여기는 1000이 나고 여기는 100이 났다. 이거는 수량으로서 품종으로서 이 의미가 거의 없다. 균일성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재배도 크게 이 수량 변이라든지 환경 변이가 적은 걸 말합니다. 500이면 여기 뭐 450, 여기는 560, 여기는 490, 뭐 이 정도면 진짜 이 품종으로서 균일성이 되어 있구나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세대가 진전해도 균일한 특성이 변하지 않아야 된다. 원래 예를 들어서 22년, 23년, 24년, 25년 쭉 세대가 가지 않습니까? 가면은 여기는 500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480이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300이 나왔다가 이러면 이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세대가 기간이 경과해도 이 품종이 갖고 있는 특성은 이렇게 500kg대를 유지를 해주는 것이 또는 조금 높아지면 더 좋겠죠. 그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대 진전에도 균일한 특성 가진 것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작물의 기본 단위, 특성이 균일한 개체군이라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 많은 면적이 있으면 어떤 애들은 여기서는 병충해 저항성이나 수량이 이만큼 좋은데 여기서는 별로 안 좋고 이 토양 환경이 예를 들어서 안 좋다 같은 땅인데도 그러면 이 차이가 편차가 크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품종으로서는 우수하지 못하다. 그래서 약간 환경이 토양 환경이든 기상 환경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큰 변이가 없어야 된다.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우수한 품종, 소위 우량 품종은 뭐냐 하면 이 재배적 특성이 우수해야 된다. 결국은 수량이 높아야 되고 맛이 영양적으로 높아야 되고 그죠? 병충해 저항성에 강해야 되고 도복 쓰러짐에 강해야 되고 이런 여러가지 조건들을 갖춰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 품종 목록 내셔널 리스트에 등재된
생산, 수입, 판매 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A라는 품종이 있으면 우리가 이제 생산을 했지 않습니까? 생산을 하고,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생산이 못 될 경우, 뭐 면적이 협소하다 그러면 타국에서 생산해서 임포트, 수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고, 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외국에 수출까지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여야 우량 품종으로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나라만 예를 들 게 아니고 인도가 있죠. 인구가 많죠. 그런데 환경이 너무 열악한 거죠. 인도에서 A라는 품종, 우량 품종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인도 인구가 13억이다. 예를 들어서 13억이면 그 13억이 먹을 수 있는 걸 A라는 품종을 만들었는데 재배를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다는 거죠. 그래서면 해외에서 또 생산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서 생산해서 수입할 수 있는 이 종자만 가져가는 거죠. 종자만 가져가서 또 이것을 생산한 걸 다시 임포트하는 거죠. 그죠? 수입을 해서 자국민의 소비를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해 된다. 그래서 이 품종 목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 농가에서 이거하고 저거하고 같이 심어 보니까 좋더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기준 품종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룰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것은 국가에서 주로 하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꼭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곡입니다. 주로 벼, 보리, 콩, 옥수수, 감자자. 국제적으로 보면 1대 작물이 옥수수죠. 2대 작물이 벼죠. 3대 작물이 뭡니까? 밀이죠. 밀은 빠져 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재배를 안 하기 때문에 0.5% 작업률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4등이 이제 감자죠. 감자. 그 다음 5위가 보리, 6위가 콩.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곡이라고 하는 거, 주곡. 그러니까 많이 소비하는 것, 요것은 국가에서 전부 품종 목록에 등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어디서 농촌진흥청 RDA라고 하죠. RDA 농촌진흥청에서 생산합니다. 하거나 품종을 만들거나 아니면 지금 우리 국내 종자회사로서 유일하게 하나가 남아있죠. 저기 경기도 이천에 있는 농우바이오라고 있습니다. 그죠? 농우바이오. 여기서 종묘회사에서 이것을 대리 생산하거나 협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우바이오는 또 지금 그 농협에서 함께 관리를 하고 있는 준공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품종의 고유 이름 특성이나 유래를 나타내는 낱말에 작물 이름을 붙입니다. 장엽콩, 예를 들어서 장엽, 잎이 길다는 뜻이죠. 콩은 콩인데 잎이 긴 콩 이런 뜻입니다. 그죠? 그 다음 올보리라는 올되다는 말은 빨리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콩은 9월 말 10월 달에 수확을 하는데 8월 말 9월 초에 수확하는 경우가 있어요. 콩은 그걸 이제 올콩이라고, 보리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6월 초중순에 수확을 하는데 5월 하순이나 6월 초순 또는 5월 중순, 6월 하순에 좀 빨리 등숙이 되어서 수확할 수 있는 것, 이런 것을 올보리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 대립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립이라는 것은 종자가 알맹이가 요만한데 일반적으로 이만큼 크다는 거죠. 그걸 대립, 이렇게 품종 특성에 맞게끔 이름을 붙인다 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충주 팥 같으면 충주 지역에서 만들어진 잘 성장하는 또 재배가 많은 팥을 말합니다. 그죠? 그런데 좀 다른 그 우스꽝스러운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느냐면 우리 고추 중에 매운 고추를 무슨 고추를 하죠? 청양고추를 한다. 그죠? 청양고추를 하는데 이 청양고추는
저기 충남의 청양 지역, 청양군이 있습니다. 거기에 고추가 아닙니다. 그죠? 거기에 고추가 아니고 경상도의 고추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지역을 이름을 따서 만든 것이다. 그래서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이런 학습을 통해서 품종은 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을 붙이는구나 하는 정도는 꼭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계통은 과연 뭐냐 하는 거죠. 계통은 우리가 A라는 하나의 이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멋진 품종을 만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수량이 일드가 500kg다. 그리고 도복 저항성, 라징 저항성이 크다. 그 다음에 병해충, 인섹트, 패스트, 인섹트제, 그죠? 이거의 리지스턴스가 크다. 이런 1번 수량이 많고 2번 도복 저항성이 강하고 세 번째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이런 특성을 각각까지 내가 있어요. 각각까지 있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면, 자, 하나는 이 스몰 a라는 애는 이 수량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근데 얘는 병도 잘 걸려요. 그리고 또 잘 쓰러져. 근데 b라는 놈이 있어요. 스몰 b라는 놈은 수량은 별로예요. 수량은 별론데 아주 줄기가 단단하다는 거죠. 그러면 도복 저항성이 크죠. 그죠? 잘 안 쓰러진다. 이 C라는 애는 뭐냐 하면, 스몰 C는 이 병해충이 쫙 와도 병해충이 잘 못 먹는다. 못 먹는다면 아주 딱딱하단 말하고 같은데, 어쨌든 병해충 저항성이 강하다는 애예요. 아주 스트롱한 거죠.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다른 요거는 수량이 높고 요거는 도복에 강하고 요것은 병해충에 강한 각각 하나의 특성, 형질들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형질을 고루 다 갖추면 뭡니까? 아주 수량도 많고 잘 안 쓰러지고 도복 저항성도 높고 그 다음에 병해충 저항성도 높은 아주 스트롱한 애가 나온다는 거죠. 그죠? 그게 뭐냐, 이 A라는 품종이더라. 그죠? 이 골고루 각각 하나의 특성을 가진 것을 계통 이렇게 부릅니다. 계통. 그래서 이 계통은 재배 동안 2형 유전자행 분리, 2형이는가 다른 형태라는 말입니다. 유전자행 분리, 그 다음 자연교자, 돌연 변이, 그 다음에 2형 종자의 기계적 혼입 등에 의한 품종 내에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 특성을 가진 변이체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서 새 특성을 가진 변이체의 자손이다. 그 다음 품종 육성을 위해 인위적으로 만든 잡종 집단에서 특성이 다른 개체를 선발하고 정식한 개체군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순계, 계통 중 유전적 고정, 동형집합체,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순계는 한 가지 혈통을 다 가진 걸 말하죠. 그죠? 이것이 유전적으로 딱 고정되어 있다. 어떤 환경에 의해서 막 이렇게 쉽게 흔들리거나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딱 수량이 많은 요건 딱 고정되어 있다. 그리고 도복 저항성이 높은 요거, 병해충 저항성이 강한 이런 애들은 딱 이게 이제 고정되어 있다 해서 이것은 유전적으로 고정 동형접합체라고 부릅니다. 그죠? 그 다음 영양계. 영양계는 딸기 같으면 딸기 과정 쉽죠. 설명하기가. 또는 감자도 그렇습니다. 이 런느라고 하죠. 달리는. 요거 줄기 딱 떼가지고 뿌리가 나잖아요. 요 마디마디마다 뿌리가 내립니다. 이렇게 런느가. 런느는 지상부를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걸 런느라 그래요. 그러면 요거 하나씩 딱딱 자르면 한 포기가 되겠죠. 딸기 한 포기, 두 포기, 세 포기 이렇게. 그래서 번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계라고 해요. 그걸. 영양 번식 작물 중 변이체 정식. 변이체 정식은 변이가 나타난 것을 정식하는 겁니다. 요것을 이형집합체. 그래서 순계,
계통 중에서 유전적으로 고정된 것을 동형접합체라 하고, 영양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변이체를 만드는 것을 이형접합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품종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품종으로서 이제 가지는 특성은 소위 형질이라는 게 있어요. 캐릭터. 우리가 캐릭터리스틱이라는 말을 쓰고 캐릭터라는 말을 쓰는데, 저 사람 캐릭터가 좀 특이하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갖고 있는 형질입니다. 특성이죠. 그리고 형태적으로 키가 크다 적다 그 다음에 가지가 많이 생긴다 적게 생긴다, 이삭이 크다 적다, 이삭이 뾰족하다, 잎이 뾰족하다, 둥글다, 타원형이다 이런 것들. 그 다음 생태적이란 말은 온도가 높은데 잘 자란다. 그리고 쟤는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꽃이 핀다. 쟤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면 꽃이 핀다. 이게 다 생태적 특성이다 하는 거죠.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생리적 요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제 비료를 얼마 줬을 때, 환경 변화가 어떻게 되었을 때, 호르몬 특성이 어떻게 변화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것들을 생리적 요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성 중에서 위에는 캐릭터고 밑에는 캐릭터리스틱이라고 하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것은 품종의 형질이 다른 품종과 이제 구별되는 것이죠. 그래서 재배 이용상의 중요 형질을 보면, 먼저 수량성, 생산성, 소위 yield죠, 그죠? 영어로 하면 yield, yield, 수량이 높아야 되고, 그 다음에 품질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다양합니다. 맛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깨끗해야 되겠죠. 깨끗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이 품질은 한마디로 정의하기 힘든 것을 말한다. 그죠? 저항성은 아까 온도도 있을 것이고, 갑자기 고온 또는 저온 냉해가 온다. 여기에 대한 저항성. 그 다음에 또 pH가 높은데 낮은데, 그 다음에 일정이 길고 짧은데, 그 다음에 바람, 비 이런데 또 견디는 저항성, 이런 것들 저항성이라고. 그 다음에 적응성은 뭐냐 하면, 원래는 얘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기상 환경이 변하고 토양에 비료 성분이 부족하고 또는 과잉되고 수분이 또 부족하고 많고 하는 그러한 환경 변화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 어떻게 적용하느냐. 그러니까 멀티플레이어처럼 어떤 환경 조건이 되어도 잘 적응하는 애는 상당히 우리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어디에나 쓸 수 있으므로. 하지만 온실 속의 화초는 어때요? 이 적응성이 아주 약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